김프로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스터 마켓입니다. 자, 금리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호주, 캐나다 깜짝 금리 재인상에 한은도 추가 긴축을 경고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주 동안 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연준이 과연 6월 13일, 14일에 있는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이 주제를 얘기하다가 안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쭉 가다 보니까 그러면 6월 달에 만약에 금리를 안 올리는 그 컨셉을 뭘로 잡을 거냐. 그래서 이런 용어를 썼잖아요. 스킵이냐 포즈냐. 그죠? 그러니까 스킵은 그냥 한 달 쉬는 거다 니네들. 그리고 7월 달이나 그 다음 달에 다시 올릴 거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의미가 스킵이고 퍼즈는 예를 들면 일단 중단이야. 그리고 보는 거야. 그리고 영원히는 아니지만 한동안 안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라는 그걸 내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의사 결정자들은 시장에다 넣고 이거 우리가 6월 달에 금리 안 올린다고 해서 이거 피봇이라든지 이런 상상을 하지 말아다고 계속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그 얘기를 호주하고 캐나다에서 연준 얘기 좀 믿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4.75, 호주 4.1, 한국은 3.5. 저 차트를 보시면 한국은 좀 미리 올린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꾸준히 동결하고 있네. 그죠? 미국은 계속 올리고 캐나다도 한동안 안 올리다가 최근 들어서 올렸고 호주도 한동안 안 올리다가 연 두 번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자, 저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어떨 거냐 이거죠. 다음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어떻게 하냐.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누가? 이번에는 부총재 보가 얘기를 했어요. 부총재 보?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부총재 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금융통화위원으로 위원이에요? 총재와 부총재가 들어가요. 그러나 그분들께 요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 책임자가 부총재 보란 말이에요. 총재보도 있어요? 아니면 총재보는 없나요? 총재보는 없습니다. 총재보는 없지. 총재보는 없고 총재보는 부총재. 부총재 그다음 부총재 보. 그럼 넘버 3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 보. 이게 이상형이에요? 그러네. 그거는 좀 구리다. 아니지. 이상형 씨냐는 얘기. 김프로님 뉴스가 마음에 안 드세요? 이상형 씨.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지금 MSCI도 떨어졌어. 축구도 골도 먹었어. 금리도 올라가. 그래서 기자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뭘 했냐면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를 이제 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만드는 주무 부총재란 얘기죠. 부총재 보란 얘기인데 브리핑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들 두 나라, 그러니까 캐나다와 호주의 이 나라는 물가 상승세가 다시 반등하면서 통화 정책을 조금 더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져가려는 취지로 금리를 인상했는데 우리나라는 4, 5월 물가가 금융통화위원회 예상대로 둔화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금리를 동결했었다. 여기까지는 좋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이 두 나라와 같다고 볼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 물가 상황도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확 열어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늘상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과연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서 그러면 피봇 즉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스탠스로의 변화가 있을 거냐. 근데 이제 시장은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경기가 박살나면은 경기 침체되면은 연준에서 또 구원투수로 등판할 거야. 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2008년도 이후에 계속 그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드 이스 굿. 아까도 그 주간 실업 청구 건수 늘어나니까 주식이 오르잖아요. 그건 뭐냐? 연준이 있잖아, 우린. 큰 형이 다 도와줄 거야. 근데 제가 뭐 감히 그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제가 요즘에 조금 체감하는 거는 연준이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왔고 네. 그 40년 만에 온 인플레이션을 잘못 처치한 원죄 의식이 있어요. 예. 특히 제롬 파월 같은 경우. 네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인플레이션도 확실히 못 잡았는데 금리를 낮추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왔다. 그거는 연준 역사에 기록될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아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텀이 4년이 아니라 40년 만에 온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장은 연준에 대한 기대를 조금 좀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연준에서도 얘기하고 캐나다 중앙은행에서도 보여주고 호주 중앙은행에서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경기를 충분히 고려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주시장 혹은 경기 상황의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너무 그 시점 이후부터 한 역할 그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6월 13일, 14일에 있는 FOMC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34% 정도인데 7월 인상 가능성은 오히려 50%를 넘어가고 있어요. 한번 쉬어가는 거 정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포즈가 아니라 뭡니까? 스킵. 스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행동 반경이 훨씬 좁아질 겁니다. 만약에 7월에 25bp를 올리면 미국 기준금리가 얼마가 되는 거죠? 5.5%가 되는데 한국은 3.5%예요. 200bp. 그 200bp 차이가 난단 말이죠. 한국은행은 사실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제 상황이 상당히 경각심을 가질 만큼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 정책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토대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금융시장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네. 아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대한 태도는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네. 그 금리, 은행의 금리가 어디다 영향을 주냐면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부동산 바닥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한국은행발 부동산 호재는 당분간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해석들도 최근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총재 보의 얘기를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커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를 들면 한국은행 총재의 어떤 선언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총재, 부총재, 금융통화위원회에게 올리는 그 실무 최고 책임자가 한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쩌면 총재의 어떤 발언보다도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실전적인 그런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근데 아까 그 차트 보여주셨을 때 보니까 예전에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 역전되면 큰일 난다고 막 우리가 엄청나게 걱정했었잖아요. 근데 와, 지금은 미국으로 안 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금리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한국은행에서도 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네. 합니다. 네. 야, 지금 뭐 실시간 유튜브 방송들 보니까 한 3분의 2, 반 정도가 거의 뭐 축구인데 축구는 이제 끝났으니까 끝났어요? 끝났잖아요. 2대1. 졌어요. 아, 끝나버렸어? 끝났죠. 끝났으니까. 3등 하는 것도 어디에 솔직히 3등이에요? 전 세계 3등. 3등이에요? 3, 4위전은 이기겠지. 아, 바로. 아, 이미 끝나셨구나. 아, 확정이군요. 3, 4위전은 이기지. 상대 누군지도 모르는. 응? 누군지는 상대 뭐 이스라엘 아니면 저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우루과이. 우루과이 아니에요? 아, 둘 중에 하나 우루과이, 무조건 예, 우루과이 이겼네요. 아유 뭐 우루과이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네. 아 이스라엘은 우리 이기지. 아, 이스라엘은 이겨요? 당연히 이기지.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 이스라엘 이번에 4강 올라온 것 그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네, 3위 확정입니다. 네, 3위 확정. 네. 네. 자, 그리고 또 월요일 나와서 사과 방송 하시고 아니 뭐 그런 걸 사과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 자, 그러면 뉴스 3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권 팀장님은 주말에 압권으로 네. 또 저희 영상 네. 업로드되는 거 재밌게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압권 뭐라고요? 이번 주는 엔터 관련한 얘기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있더라?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저거 어디 갔어? 그 맨큐인가 그거 있잖아. 정신건강 그거 있잖아. 맨큐? 아니 그거 있잖아. 뭐 우리 선전하는 거 뭐야? 아, 스마트 브레인 큐요? 아, 스마일 그거 빨리 줘. 스마트 저 브레인 큐. 아, 진짜 스마트 브레인. 김프로님 꼭 필요하네.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세요? 이렇게 깜빡깜빡 하실 때 양쪽 보이시죠? 스마트 브레인 큐로. 네. 저 뭐 뭔지 생각났습니다. 뭐요? 요새 되게 재밌는 지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수출 지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쭉 떨어지고 미국이 쭉 올라와가지고 거의 만나고 있어요. 수출 비중이.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요새 증시에서 네. 그럼 미국으로 매출 비중이 큰 회사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네. 이게 어떤 얘기인지에 대해서 압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하여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네.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압권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 권 팀장님은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